네, 그래서 이 렐로는 이제 여기 이렇게 밑에 깔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 그러니까 이제 렐로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이 꽤 높은데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평균이 0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엔 그 여기 나온 김에 이제 퀴즈에서도 있었던 이 맥스아웃 이게 네, 이 슬라이드에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저기 그 네, 우리 그 세레나가 이제 얘기한 게 이게 파라메터를 이제 두 배를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맥스아웃에서. 이게 왜 두 배를 쓰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파라메터를 두 배를 쓴다. 뭐 무슨 뭘 기준으로 두 배를 쓴다라고? W1, B1, W2, B2가 네, 이렇게 원래는 W1, B1만 쓰는데 네, 2, B2 쓰게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것들은 일단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엔 이제 난리니어 레이어를 거치죠. 뭐 이런 펑션, 이런 펑션, 혹은 뭐 렐루면 이런 펑션을 거치고 이제 이 렐루도 이런.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어떤 독립된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그 인풋 노드가 한 3개쯤 있고 이게 노드 하나로 빠져요. 그러니까 아웃풋 노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각 노드별로 이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되니까 이 한 레이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뭐 이게 x, y, z다. 그러면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여기다 이제 바이어스 d 이렇게 붙여갖고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준 다음에 이거에다가 어떤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요 한 세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세트에 선형 변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은 네, 이거 A1, B1, C1, D1이라고 하고요. A2X, B2Y, 그다음에 C2Z 플러스 D2 이렇게 두 개의 선형 변환을 통과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이제 큰 놈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는 뭔가 난리니어 유닛이 따로 있는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난리니어는 이제 두 개 이렇게 나온 그 선형 변환을 두 번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선형 변환을 해서 나온 그 큰 놈을 내가 이제 택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난리니어 유닛이 이제 네,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뭐 다양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우리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 CNN에서도 조금 언급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뒷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게 좀 패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로 패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필터 사이즈가 5다. 그러면 네, 이 경우 이제 필터 사이즈가 지금 3인 거죠. 네. 네, 이 경우 필터 사이즈가 이렇게 요런 어떤 요만큼에 해당하는 3x3 필터가 되는 거고 우리의 이미지는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경우 이제 3일 때 필터 사이즈는 패딩의 사이즈는 얼마가 되느냐? 패딩은 우리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 각각 붙여주는 그 개수를 의미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패딩의 사이즈는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패딩을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이미지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다르게 패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패딩을 하면 사실 이 이미지 사이즈보다 더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 더 커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10by 뭐 한 8쯤이 됐다. 그러면 이거에서 컨볼루션을 쭉 거쳐서 나온 액티베이션의 사이즈도 10by 8이 유지가 되도록 하려면 필터 사이즈가 3x3일 때는 이제 왼쪽 위 뭐 이렇게 네, 상하 좌우로 다 일식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걸 어떻게 좀 뭐 내 경우 뭐 이게 좀 나름대로 쉽게 생각을 해보는 방법은 이제 이 가운데 픽셀을 항상 기준으로 하면 돼요. 이 가운데 픽셀이 뭐냐면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값이 딱 하나가 나오죠. 그 하나의 값은 요 대표 픽셀에 해당하는 요 가운데에 해당하는 애의 어떤 액티베이션 값이 하나의 상수, 그러니까 스케일러 하나 값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가장 왼쪽 끝에서 가장 오른쪽 끝까지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이제 10x8이라는 필터 사이즈, 우리의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액티베이션을 컨볼루션을 거친 다음에도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왼쪽으로 삐져나가는 이제 개수가 몇 개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3일 때는 이제 하나가 되고 5일 때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이 왼쪽에 2개씩 오른쪽 2개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식의 이제 그 패딩이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 이제 질문할 게 이게 제로 패딩을 붙일 때 다 값을 이제 0이라는 픽셀 값을 우리가 이제 다 붙여주죠. 그러니까 가장 시꺼먼 어떤 테두리를 우리가 이미지에다 이렇게 씌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액자처럼 까만 어떤 테두리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는데 이 패딩을 붙였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패딩을 거치고 나서 나온 그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인 10x8에서 이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픽셀 값과 컨볼루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0이라는 값과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 액티베이션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값이 이 가운데는 좀 진짜 픽셀 값들, 여기 있는 진짜 채워진 픽셀 값들과 곱해지니까 여기는 좀 값이 커질 건데 이 가장자리에는 이런 이제 억지로 끼워놓은 0과 이제 그 컨볼루션이 일어난 부분적으로 0과 컨볼루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미지가 좀 더 혹은 액티베이션 값이 좀 더 어두워질 값들이 이 가장자리는 좀 더 작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말이 맞나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맞는데 이제 두 번째 혹은 그 이후의 레이어에서는 이게 꼭 맞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 맞지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제 가운데가 값이 더 액티베이션 값이 실제 유의미한 그 실제 픽셀 값들과 컨버전이 되니까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가장자리는 이제 0이라고 하는 좀 더미한 값들과 이제 그 부분적으로 컨볼루션이 일어나니까 값이 별로 좀 작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값이 전체적으로 좀 작다라는 게 왜 이제 첫 번째 레이어는 맞는데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왜 그게 아니게 될까요? 두 번째부터는 정상적인 값들이랑 같이 필터가 네. 높아지니까 효과가 약해지지. 정상적인 값이라는 게 어떤? 제로 패딩이랑 다르게 그냥 원래 아는 픽셀 안에서 필터로 곱해진 값들이 다시 필터로 구성될 때는 그런 값들이랑 같이 해지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약간 나만의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픽셀 필터 값도 이제 플러스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이제 코에피션트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3x3이라는 픽셀이 필터가 이쪽에 해당하는 값들이 꼭 파지티브만 되느냐 마이너스 값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으로 보면 이게 0이라는 값과 곱해지긴 하되 평균적으로 이게 값이 가장자리에서 더 값이 다른 데보다 낮아질 거냐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은 하여튼 기고 짧은 건 약간 돼봐야 하는 약간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분포상에 있어서 이제 뒤쪽에 이제 우리가 렉처 6에서도 봤듯이 이런 분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장자리 값들이 어떤 그 다른 값들에 비해서 분포로 봤을 때 좀 더 마이너스 값 혹은 플러스 값을 치우쳐 있다거나 이러면 뭔가 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언급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원바이원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원바이원 컨볼루션. 자, 그거를 슬라이드가 몇 번인가요? 63. 네, 원바이원 컨볼루션 이게 이제 여기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요즘에 다른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원바이원 컴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면, 지금 이미지가 이제 56 by 56의 이제 가로 세로의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 뎁스 축으로는 64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64라고 하는 거는 그 전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컨볼루션의 아웃풋이었으면 그 컨볼루션은 필터를 64개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3x3이라고 하는 뭐 필터가 총 64개의 서로 다른 필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전 어떤 액티베이션 맵이나 그 전에 있었던 인풋 이미지 그 이렇게 그 전 영역을 x 가로 세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56x 56이라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만들어낸 거고요. 각 부분에서 이제 서로 다른 필터가 총 어떤 64개의 서로 다른 필터, 즉 각 부분당 뭐냐 하면 어떤 특질들 혹은 피처들을 64개 서로 다른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 위치당. 그리고 뭐 첫 번째 해당하는 요 액티베이션은 요 가장 오른쪽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이게 그 해당 그 3x3 필터가 뭐 고양이의 이제 코어를 디텍트를 하는 애였다. 그러면 여기가 뭐 값이 한 1에 가까 시그모이드를 가정을 하면 이 값이 1에 거의 가까웠다는 거는 뭔가 이미지상에서 이 왼쪽 아래에 코라고 하는 코 형상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스트롱하게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고양이의 눈, 이거는 뭐 고양이의 입, 뭐 이거는 뭐 사람의 손, 뭐 이런 식으로 64개의 어떤 서로 다른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그 특정 위치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냐면, 네, 이게 좀 입체적으로 좀 그리면, 네, 원 바이 원, 요 한 픽셀에서의 뭔가 요 파이버라는 게 이제 섬유라고 하는 건데, 이 텐서에서는 이 파이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하나의 벡터, 한 줄 한 줄의 이 64 디멘전을 가지는 하나의 파이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있게 이러한 64개의 피처 디멘전의 피처 벡터가 총 56 by 56의 각각의 서로 다른 위치마다 그 64개의 디멘전으로 나타내어지는 그 특정 위치를 설명하는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 바이 원 컴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필터 사이즈가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뎁스는 당연히 꽉 채워야 되니까 64라는 어떤 뎁스를 가지겠죠. 우리의 필터는. 그러면 이거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 이 필터가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그 이너 프로덕이 되면서 이제 값을 이제 생성을 한 가지 값을 생성을 해내요. 그렇죠? 한 가지가. 그 다음엔 이런 필터가 총 어떤 총 32개가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파이버에다가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64개의 디멘전을 서로 이제 섞는 그런 방식들이 총 32개의 방식들을 통해서 요 하나하나의 값들을 총 32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3차원이라 괜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파이버를 우리가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거 하나짜리만. 그럼 64개의 디멘전이 있고, 여기다가 우리의 이 필터, 그러니까 필터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64개 이제 우리가 필터가 이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너 프로덕트로 이제 로우 벡터, 컬럼 벡터를 합하면 이 하나짜리의 값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기 고양이 코, 뭐 눈, 뭐 입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 필터 자리에 1, 1, 1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눈, 코, 입이 얼만큼 있는지를 합산을 한 이런 어떤 종합적인 값을 여기에 한 가지 값을 생성을 해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 이제 필터가 두 개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말은 이제 네, 필터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고양이의 눈, 코, 입 이게 아니라 사람의 손, 발, 요 두 개, 네, 요 두 개를 보고 그 두 개가 종합적으로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러면 눈, 코, 입에 해당하는 고양이 눈, 코, 입에 해당하는 자리는 0이었을 거고, 이제 사람의 뭐 손, 발에 해당하는 자리는 1, 1이었다. 그럼 요 두 개의 디멘전을 섞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스케일러 값, 종합적인 값을 하나를 더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64개의 필터를 64개의 액티베이션, 파이버를 생각했을 때 각 위치당
이런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즉 필터, 그러니까 내적 이 템플릿 벡터 하나를 적용해서 값 하나 만들어내고 또 다른 템플릿 벡터 만들어서 또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가 32개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값은 32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가 되겠죠. 즉 이거는 그래서 이런 뭔가 3차원으로 뭐 컨볼루션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원바이원 컨브는 이게 각 위치마다 다 따로따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총 56 곱하기 56 그 각 위치마다 그 파이버들이 하나씩 있는 건데 그 파이버들을 일로 갖고 와서 그거를 우리가 정의해 놓은 이 필터들을 가지고 이제 선형 변환을 통해서 디멘전을 어떤 32개의 디멘전으로 이렇게 축약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디멘전은 뭐 줄어들긴 했지만 여기는 뭔가 고양이의 눈, 코, 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값, 여기는 사람의 손발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값들이 쓰이겠죠. 그게 여기에 두 개 들어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디멘전을 한번 축약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게 이제 뒤에서도 이제 뭐 구글넷 뭐 이런 인셉션 모듈 뭐 이런 데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이게 전처리 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전처리 하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3x3 필터를 한 총 10개를 만약에 쓰겠다.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맵 64x 56x 56 혹은 56x 56x 그 다음에 뎁스가 64개 이 액티베이션 맵에다가 필터를 3x3짜리 필터를 쓰고 그 다음엔 그 필터를 10개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했듯이 이제 그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인가요? 3x3이라고 하지만 3x 한 필터의 파라미터가 몇 개죠? 3x3에다가 64가 되죠. 왜냐하면 뎁스를 우리는 꽉 채워야 되니까 항상. 인풋 저기 액티베이션 맵에서 항상 뎁스를 우리는 꽉 채운 형태로 우리는 필터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필터는 뎁스 방향으로는 옴짝달싹 못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필터의 사이즈는 이제 아무리 작게 3x3이라고 잡았다 하더라도 옴짝달싹 못하게 이 64라는 숫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0개를 쓰겠다. 그러면 총 좀 지저분해서 미안하지만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3x3 그 다음에 이 뎁스 인풋 이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에 비례하도록 이게 이렇게 필터의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생성이 돼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원바이원 컴브를 해주면 원바이원 컴브를 해줘서 뎁스를 확 우리가 줄여주는 상태로 액티베이션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엔 여기다가 3x3의 필터를 총 10개를 쓰겠다. 그럼 이때는 뎁스가 32로 줄었기 때문에 하나의 필터에서 쓰여지는 뎁스는 32로 확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아니면 좀 액티베이션이 훨씬 더 뎁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 때 필터의 파라미터의 개수도 훨씬 더 적은 개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줄일 때의 원바이원 컴브에서의 파라미터 개수랑 그 다음에 여기서 3x3 그 다음에 좀 줄여진 뎁스로 했을 때의 어떤 파라미터 개수 이 컴브를 2개로 구성을 한 거잖아요. 원바이원 컴브 그 다음엔 또 얇은 뎁스에서의 컴브 그거랑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컴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3x3x 64 곱하기 뭐 10개를 쓴다. 뭐 요때 시나리오랑 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 파라미터가 이제 어떤 게 더 적을 거냐. 네.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할 때 파라미터가 이제 훨씬 더 적도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구조를 좀 활용을 한 게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VGG넷이나 아니야 VGG넷이 아니라 여기 구글넷이나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런 트릭을 좀 써요. 그 다음에 이런 트릭은 이제 어떤 특정 하나의 컨볼루션 뉴럴넷 모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쓰여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틀렛 구조라고 불러요. 바틀렛 구조. 그러니까 이제 호리병 구조 혹은 뭐 이렇게 바틀렛 구조라는 게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갖고 다시 키우는 거예요. 뭔가 모래시계처럼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뎁스가 64개짜리에서 컴보를 막 직접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32라는 작은 뎁스를 가진 데서 여기서 뭔가 주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후에 그 다음엔 다시 이거를 또 늘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여기서 전처리할 때 우리가 원바이원 컴브를 썼듯이 이걸 다시 늘릴 때에도 또 원바이원 컴브를 써갖고 쭉 늘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늘리느냐? 여기는 지금 64개의 뎁스를 가지는 액티베이션이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마치
32처럼 줄여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원 바이 원 컴브를 통해서 다시 뎁스를 우리가 늘리고 싶어요. 그럼 간단해요. 원 바이 원 컴브에서의 뎁스는 64여야지 되겠죠. 이건 뭐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64개의 필터를 원 바이 원 컴브를 총 128개를 쓰겠다. 그러면 나오는 액티베이션은 뎁스가 128이 되는 거잖아요. 필터 개수만큼의 뎁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원 바이 원 컴브를 쓰되 좀 작게 32개를 쓰고 여기선 원 바이 원 컴브를 써서 다시 64개로 이렇게 늘려주는 식으로 팽창을 시켜주는 형태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왜 보틀넥이 효과죠? 바틀렉이 왜 효과적이냐면 우리는 가운데서 뭔가 좀 유의미한 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x3 컴브에 비해서 3x3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좀 큰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1x1 컴브가 가지는 어떤 차이가 뭐냐? 1x1 컴브는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인접 컨볼루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접한 픽셀에서 어떤 모양, 뭐 엣지가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났다. 이 엣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걸 보려면 이 인접한 픽셀들의 그 패턴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 점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 혹은 현미경 같은 걸로 우리는 이제 이미지가 크게 있어서 이 전체적인 모양을 봐야 되는데 그거 우리는 3x3에 이제 약간은 좀 좁긴 하지만 그런 망원경으로 쭉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픽셀짜리의 망원경으로 본다는 거는 스페이셜리 걔네들 내에서의 어떤 로컬한 패턴을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페이셜리 어떤 유의미한 패턴을 잡아내는 컴브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컴브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걸 훨씬 좀 뭔가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파라미터 수들이 훨씬 더 적게 사용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 프로세싱처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 바이 원 컴브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패턴을 보고자 하는 컴브는 아니고 뭔가 이런 식의 전처리로서의 어떤 모듈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생각에는 컴브라고 부르기 조금 약간 민망하고 좀 이런 뭐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멘전 리덕션은 어느 방향에 오느냐? 이 뎁스 축 혹은 이 파이버 하나하나. 네. 전체적인 모델에서는 네. 필터를 처음에 엄청 늘렸다가 줄여가는 게 보통 모델의 이제 구조는 이제 뭐 이게 뒤에서 좀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스페이셜리 우리가 뭐 640x480 이렇게 막 픽셀 단위로 있는 그런 패턴들을 점점 이렇게 크게 애그리게이트를 시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큰 부분들을 보아가면서 여기서 대충 고양이 눈이 있구나, 여기 고양이 코가 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좀 앱스트랙션을 해가는 과정들인데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 점차로 줄어요. 우리가 맥스 풀링도 여기서 배웠듯이 액티베이션 맵은 전체적으로 사이즈, 이제 위스와 하이트, 가로 세로는 전체적으로 줄되 뎁스 축으로는 대신에 우리가 좀 디멘전을 좀 쭉쭉 늘려가는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뎁스 축, 우리가 뽑게 되는 피처들이 한 64개 정도로 돼 있다가 한 중간쯤부터 맥스 풀링 한두 번, 두어 번 하고 나면 이 64개의 디멘전이 갑자기 128개로 뻥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이게 크고 납작한 이미지에서 작고 이렇게 깊숙한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스페이셜리는 우리가 점점 더 큰 영역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3x3을 오리지널 픽셀에서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컴브 되면은 3x3을 연속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점점 더 큰 영역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640x480이 뭐 예를 들면 16x16짜리의 액티베이션 맵으로 바뀌었고 뎁스가 한 256쯤의 뎁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이미지 원래 사이즈 640x480을 이 16x16으로 그냥 쭉쭉쭉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 해당 지역에서의 총 256개의 서로 다른 어떤 특질들을 추출을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 눈이 있고 또 코가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사선이 있는데 또 이런 사선이 뭐 이런 식의 뭐 마른 목골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좀 담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쭉쭉쭉 그런 식으로 좀 변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엔 뭐 뒤에도 또 나오겠는데 이제 그 지로 패딩을 하는 어떤 의도 자체가 우리가 액티베이션 맵 혹은 이미지 사이즈를 아까 10x8이었으면 그냥 그대로 10x8로 유지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의도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은 경우 이제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는 그냥 인풋과 아웃풋을 똑같이 유지를 시켜주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리고 그게 다양한 그게 좀 있어요. 요즘 막 그 컨볼루션 이런데서 막 다양하게 막 장난을 쳐갖고 막 약간씩에 복잡하게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리지듀얼 넷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인풋에서 주어진 액티베이션 맵과 아웃풋에서 주어진 액티베이션 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6바이 56바이 64 컴브를 한번 32개의 컴브 필터를 거쳐갖고 제로 패딩을 시켜줘갖고 56바이 56바이 32의 뎁스를 가지는 아웃풋으로서의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저 인풋을 그냥 슬쩍 이렇게 아웃풋과 갖다 붙여갖고 뎁스 축으로 쭉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에서 갖고 있던 64개 플러스 아웃풋 저 64개를 그대로 어떤 형태의 컴브를 사용해서 나온 32개 그걸 이렇게 좀 붙여준 식으로 우리가 액티베이션 맵을 또 구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컴브가 항상 뭔가 이렇게 자료를 우리는 좀 유용한 정보를 뽑아낸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유용한 정보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선들을 가지고 뭐 고양이 코어에 해당하는 피처를 만들었는데 그 선에 해당하는 피처도 여전히 갖고 싶어요. 그 선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로우 레벨의 피처들도 뒤쪽에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유용한 피처를 뽑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상 얘가 좀 뭔가 좋은 역할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변질을 시켜주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그런 어떤 역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로우 레벨의 피처들도 뒤쪽에서도 그냥 그대로의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하에서 이걸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뎁스 축으로 그냥 쭉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액티베이션 맵에 가로 세로가 안 맞으면 붙는데 이게 아기가 잘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또 사이즈를 맞춰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귀찮으니까 항상 사이즈를 맞춰줘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64를 또 64개의 액티베이션을 뽑도록 해요. 컴브를 64개 필터를 써갖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붙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거랑 뒤에서 나온 거를 그냥 합쳐주는 거예요. 56바이 56바이 64. 또 64개 필터를 또 쓰면 56바이 50 제로 패딩까지 하면 56바이 56바이 64개 액티베이션이 또 나오겠죠. 뭐 나중에 또 리지듀얼 넷에서 나오겠지만 이거를 두 개를 그냥 인풋과 아웃풋을 두 개를 그냥 합쳐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합친다. 즉 각각의 해당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 텐서 직사각 직육면체를 그대로 포개서 해당 그 엘리먼트들을 그 각 위치당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또 이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그대로 좀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항상 맥스풀로 좀 격리를 시키는 형태로 좀 많이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컴브 할 때는 제로 패딩을 항상 필요한 만큼 해갖고 유지를 좀 시켜주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원바이원 컴브라는 거가 뭐 이런 식의 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좀 이런 디멘전 리덕션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잘 좀 염두에 두고요. 시그모이드에 마이너스 0.5를 하면 지로민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탄 H가 이제 지로민의 이제 역할을 가지는 뭐 그런 거잖아요. 요거 지로민이죠. 네. 전환이 참 힘드네. 네.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시그모이드에다가 이제 0.5만큼을 이렇게 내려줘도 그것도 이제 충분히 탄 H와 비견될 만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네. 네, 이게 배치놈이 사실 참 이게 알쏭달쏭해요. 이게 배치놈. 뭐부터를 좀 설명을 해야 될까? 네, 이 배치놈 나도 참 이해하는데 좀 뭔가 좀 내가 드디어 배치놈을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걸렸고 도대체 이게 약간 장난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미인과 베리언스를 빼갖고 뭔가 노멀라이즈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뭔가 이걸 한다는데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면 배치놈 네, 기본적으로 배치놈은 뭐 예를 들면 5개 이렇게 노드가 있고 3개의 노드가 아웃풋으로 있다. 뭐 풀리 커넥티드든 뭐 컴브든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풀리 커넥티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거 하나 얘네들 하나는 다 서로 다른 펑션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 하나하나 따로따로 배치놈이 일어나요. 배치놈이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뭔가 이 세 개 있을 땐 어떡하지? 이건 뭔가 그냥 얘네들은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 하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치를 넣어갖고 이제 이걸 학습을 할 때, 네, 뭐 어떤 레이어에서 여기에 나온 값이 뭐 어떤 분포들을 가지겠죠. 여기에 나온 값이 우리 배치 사이즈가 총 30이다. 뭐 32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특정 한 노드를 꼭 집어서 그 값을 우리가 프로빙을 혹은 저기 값을 이제 뽑아보는 거예요. 그럼 32개의 어떤 실수 스케일러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32개의 값에 대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얘를 이 32개의 값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우리가 뭐 그 저기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던 것처럼 이거를 평균은 0이고 분산을 이제 1로 혹은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배치놈에서 여기까지의 스토리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다시 베타와 감마는 없는 형태로 이렇게도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뭐 배치놈 1세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여기서는 없어요. 뭐 32개 값이 나오면 거기서 평균과 분산 계산하면 뭐 그게 하나의 값으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그냥 뭐 어떤 파라미터도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제 배치놈 자체를 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저기 백프랍 그 각 단계별로의 그 미분, 그러니까 백프랍 할 때의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상에서의 그 각 단계별로의 그 백프랍의 그 저기 코드나 아니면 수식을 유도를 해보면 좀 굉장히 명확하겠지만 일단은 이 1세대 배치놈에서는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엔 분산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역할을 혹은 이 변환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WX 플러스 B 이게 다 그냥 스케일러라고 한다면 이런 뭐 풀리 이거를 X, W 그다음에 B 해갖고 뭐 이렇게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게 요 어떤 선형 변환의 요 아웃풋인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거 뭐 요식을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32개의 배치들을 우리가 X가 32개가 있으니까 32개들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W나 B는 공통적으로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32개 값들 쭉 나왔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썸 한 다음에 요 하나하나의 그 어떤 요 아웃풋들에다가 다 싹 다 빼고 뭐 이렇게 또 나눠주고 하면 뭐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평균은 0으로 표준 편차 1로 만들어주는 요 과정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백프랍도 당연히 돼요. 네, 백프랍도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여전히 이제 뭔가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해준 그런 값은 뭔가 에러가 백프랍이 되기는 해요. 근데 쭉 그런 백프랍이 되는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예를 들면 dx분의 df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갈 때 dw분의 df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x를 바꾸나요? 인풋에 해당하는 x 값을 바꾸나요? x가 좀 커졌으면 혹은 작아졌으면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좀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우리는 x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x는 그냥 인풋 값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시 액티베이션 값도 이 인풋 값에 의해서 나온 그 액티베이션 값도 역시 그 액티베이션 값 자체를 우리가 직접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x와 dw가 나오긴 하나 그러니까 dx분의 df 요 값은 x를 업데이트 혹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x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데는 쓰이지 않아요. dw분의 df 요거는
W를 업데이트하는데 쓰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평균 분산 요 과정도요. 뭔가 이 dx분의 df 요 과정들은 요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데 요 x 값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어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dx분의 df라고 하는 값은 바뀌기는 바뀌어요. 이 과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 즉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고지고대로 저쪽에서 흘러 들어왔던 게, 네, 그게 이제 이 배치놈을 끼면, 우리가 배치놈을 추가를 하면 이게 dx분의 df가 바뀌게 돼요. 왜냐면 x는 그냥 선형 변환, 그러니까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선형 변환을 하는데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노드가 빠지기도 했지만, 이 x라는 값은 또 평균 및 분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데 쓰여서 이게 또 쓰이는 이쪽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이쪽 패스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또 그레디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dx분의 df가 뭐 그렇게 뭐 이쪽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좀 바뀌긴 했으나 x 값을 우리는 여전히 바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인업을 혹은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이런 실제 업데이트에 반영이 되는 이 w 같은 경우는 요 그레디언트 값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여기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배치노 1세대였고, 배치노 2세대는 뭐냐면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선형 변환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드가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거를 BN 1세대에 변환을 해준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그냥 큰 덩어리로 보고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감마라는 거를 곱하고 또 베타라는 거를 여기에 또 더해서 이 아웃풋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배치놈 1세대에서 나온 아웃풋은 그 아까 얘기했던 배치 32개에 대해서는 평균이 무조건 0이고 분산은 1일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뉴럴넷이 생각할 때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그거는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요? 그게 왜 그걸 그렇게 맞춰줘야 되죠? 그걸 맞춰줘야 했던 이유는 우리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가장 그 센서티브한 영역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몰아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맞는데 근데 우리가 뭐 고양이 사진이 총 100장 중에 한 3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양이 코를 디텍트하는 노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뭔가 배치놈을 통해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대충 생각을 해보면 얼추 고양이 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한 반 정도가 고양이 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액티베이션을 좀 센서티브하게 하는 영역이었긴 하나, 실제 우리가 데이터가 실제로 그 노드는 거의 세츄레이트 돼갖고 걔는 거의 다 버려져야 될 정보들이에요. 우리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로 실제로 기반하면 뭐 고양이 사진 100장 중에 고양이가 3장밖에 없으면 고양이 코도 뭐 3장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우리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센서티브한 영역에 몰아주긴 했으나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근본 없는 어프로치거든요. 근본 없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도 이야기한 게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if necessary,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다시금 어떤 형태로의 분포로 좀 그 평균과 분산을 자기 나름대로 조절을 시켜주도록. 그래서 100개 사진 중에 3장밖에 고양이 코가 없다. 그러면 역시 3장의 사진만 액티베이트가 되도록, 거의 다 그 액티베이션이 거의 안 되도록, 0으로 거의 깔리도록 그런 식으로 다시금 이거를 재조정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쓰이는 게 이 감마 베타를 이제 두 번째 끼인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근본 없는 어프로치인 평균과 분산으로 우리가 평균은 0으로 맞추고 이제 분산을 1로 만들어주는 그거가 네트워크가 뉴럴넷이 보기엔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제로 내가 학습을 해보다 보니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해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그 역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내가 완전히 이제 리버스를 해줄 수 있도록 그것도 여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만큼의 평균과 분산을 그대로 감마 베타를 가지고
고값으로 이제 학습이 만약에 된다면 실제로 이 배치놈이라고 하는 처음에 배치놈 1세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부여를 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베타와 감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으로는 뭔가 dx분의 df가 이렇게 흐를 텐데 이쪽으로는 d 감마분의 df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리고 얘는 이 감마를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감마는 우리의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는 얘를 업데이트하는 데 쓰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놈에서는 감마와 베타는 저기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이 배치놈은 뭐 그래도 좀 잘 이해를 해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그러면 뭐 그거 뭐 알겠는데 그거 이게 과연 진짜 되는 거냐 뭐 진짜 효용이 있는 거냐 이게 실제로 배치놈 레이어를 만약에 안 쓰면 이제 학습이 거의 좀 잘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배치놈을 썼을 때는 그러면 이게 배치놈이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어떤 그 주된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부분은 어디냐면 학습의 좀 초반 부분이에요. 초반 부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이제 여기서도 봤듯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들을 또 데이터들에 대한 전처리나 파라미터에 대한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을 뭐 값을 평균적으로 0.1 정도로 할지 아니면 1 정도로 할지 이 값에 따라서 액티베이션이 확 세츄레이트 혹은 확 0으로 몰려서 거의 다 뭔가 저기 학습할 때 그레디언트가 아예 안 흐르거나 아니면 0으로 다 그냥 돼버려 갖고 뭔가 유의미한 어떤 저 뒤쪽에 가서는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 뒤쪽의 노드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좀 조절을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잘 해야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주의 깊게 그걸 안 하면 학습이 이제 쌓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보통 또 부르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네트워크 레이어들을 쌓으면 학습이 그래서 안 됐었어요. 뒤쪽에 이제 저기서 모진 풍파를 맞고 이쪽까지 온 어떤 그러니까 로어 레이어, 인풋에 가까운 레이어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의 dw분의 df, 그 그레디언트 값들이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 0에 가까워지게 나옴으로써 걔네들은 거의 뭐 그냥 학습이 안 되고 그러면 걔네들이 일단 초장에 좀 엣지들도 그렇고 좋은 피처들을 그래도 생성을 해야 뒤쪽이 또 잘 그게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이제 학습이 거의 안 됐다가 이제 이 배치놈을 살짝 추가를 하면 일단 초반에는 다 모든 레이어들이 일단은 뭐 감마나 베타는 이거는 뭐 그냥 1, 0으로 보통 표기화를 아마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감마 베타는 일단은 영향이 없도록 하고 다 이제 그 센서티브한 영역으로 우리가 몰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레디언트는 잘 뒤쪽까지 잘 이렇게 살아남아서 뒤쪽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뒤쪽도 이제 학습이 잘 되고 그 다음엔 어느 정도 좀 학습의 기반을 좀 마련을 했으면 혹은 정확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혹은 로스가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좀 잘 판단을 해서 감마 베타들을 좀 잘 조절을 해서 학습 성능을 좀 더 고도화를 하는데 이 파라미터들이 제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CNN 가지고 처음에 뭔가 할 때 이 배치놈을 안 넣었더니 저기 뭐 간단한 어떤 거의 토이 데이터셋 격에 해당하는 이제 사이파 10, 시파 10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학습이 거의 잘 안 되다가 배치놈 하나를 딱 싹싹 껴넣었더니 이제 굉장히 이제 성능이 갑자기 쭉 올라가는 그런 마법을 경험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엔 배치놈은 이제 어디에 넣느냐? 그 난리니어 유닛 직전에 넣어요. 선형 변환이나 아니면 컨볼루션을 한번 거치고 나서 렐루나 아니면 뭐 어떤 탄H나 어떤 난리니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센서티브한 영역에 딱 그 이제 데이터를 그 부분으로 이제 좀 집중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난리니어 직전에 이제 우리가 요 배치놈 레이어를 넣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건 좀 질문이 답이 됐을 것 같고요. 어떤 이익을 주기에 이 유닛 가우시안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왔던
아까 그 액티베이션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 네, 이런 뭐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을 때 우리의 액티베이션들이 대충 이쪽, 그러니까 이 밴드, X축으로 볼 때 이 난리니어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값들이 이 0 근처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이 바깥쪽 이쪽에 대부분의 우리의 X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다 1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앞단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마다의 서로 다른 그 정보들을 그 세세한 차이들 우리가 잘 이제 차이를 구별지어 놨다가 난리니어 한 방에 그냥 같은 값으로 다 그냥 같은 값으로 이제 변환이 되어 버리고 마치 분리수거를 다 해놨다가 그거를 그냥 한 쓰레기통에 다 몰아담는 그래서 같은 값으로 이제 치부가 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고요. 또 두 번째 보다 명확한 이유는 아까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관련해 갖고 지난번에 이제 뭐 그 어떤 간단한 예나마 뭐 선형 변환 그 다음엔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또 선형 변환 또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체인룰을 우리가 좀 제한된 예제에서나마 이제 좀 뭔가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시그모이드에 해당하는 그 값이 계속적으로 그 체인룰에 있어 계속 곱해지는데 이쪽에서의 그래서 뭐냐면 그 어떤 해당 액티베이션에 해당하는 요때 점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이 계속적으로 곱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이 이쪽이나 이쪽은 거의 다 0이 되죠. 세츄레이티드 된다. 즉 값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1 혹은 0 이쪽 영역에서는 x 값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워드 단에서는 그 값을 얘가 분별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세세한 차이들 분별을 못하고 다 같은 값으로 만들어 버리고 두 번째 백프랍의 관점에서는 이때의 경우에 그레디언트 값은 거의 이제 0의 이제 플랫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가 기존에 얼마로 그레디언트가 있었어도 그 값에다 그냥 0에 가까운 값을 그냥 곱해져 버리면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작아지고 그 시그모이드가 이제 여러 번 거쳐지면서 계속 운이 안 좋게 뭐 이런 영역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몇 번 이제 뭐 맞으면 뭐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불러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쌓으면 안 됐던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맥스아웃 같은 경우는 세츄레이션이 없을 수 있죠, 거의. 이런 경우는 나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배치놈이 영향이 크게 많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렐로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그냥 통과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렐로 같은 경우도 그냥 통과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배치놈이 없어도 되지 않겠냐. 근데 아마도 배치놈, 그러니까 CNN에서 거의 이제 렐로가 그 커먼한 액티베이션을 사용이 되고 그 전에 이제 배치놈을 보통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레인지가 이제 운이 안 좋게 이제 좀 저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좀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액티베이션이 운이 안 좋게 다 이쪽에 몰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평균은 좀 이동을 시켜줘서 한 이쪽은 좀 살아남아 갈 수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렐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 요소, 즉 아까 여기 0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타나는 이런 영역이 여기서는 이제 약간은 뭐 아니면 도어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시그모이드나 탄 H가 0일 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 값이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이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해갖고 뒤쪽으로 백프랍이 되면 그레디언트는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장 급한 경사가 1이거든요. 이쪽으로 돼도 좀 작아졌죠. 이쪽으로 돼도 기울기가 좀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해줘도. 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차츰 그레디언트가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디미니싱해지는 거고 좀 작아지는 거고 렐루는 거꾸로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만 살아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운 좋게 이쪽으로 됐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그냥 흘러요. 그냥 그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값이 온전히 그대로 넘어가요.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나 그레디언트가 0이랑 곱해지니까 아예 그레디언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약간 뭐 아니면 도로
렐루에서 이쪽에 해당했던 애는 그냥 걔는 뒤쪽으로 그래디언트가 안 흐르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니면 도 같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뒤쪽에서도 얘기하는 뭐 데드 렐루니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돼요. 네. 아, 그래요. 중간고사. 네. 중간고사가 이제 어느 날 볼까요? 그 화요일 날 볼까요? 목요일 날 볼까요? 퀵폴, 화요일. 날짜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네. 10월 24일과 10월 26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죠? 시험 기간이 요때 맞죠? 네, 금요일부터 아마 목요일까지. 그래서, 자, 화요일. 목요일. 그래요. 목요일. 네. 목요일 하고, 그 다음엔 또 하나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프로젝트 프로포절. 프로포절을 내 생각엔 어느덧 시간이 참 잘 가서 이제 우리가 내 생각에는 10월 31일 전 가능하면 한 10월 29일인 일요일까지 프로포절에 저기 다큐멘테이션 및 저기 발표 자료를 좀 제출을 하는 걸로 일정을 좀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프로포절은 그냥 한 A4 한 장에서 2장 정도로 그냥 하고자 하는 방향을 써서 제출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발표 자료는 한 5분에서 뭐 한 10분 정도의 발표 자료, 그러니까 뭐 한 5에서 7, 8장 이내의 PPT 슬라이드를 그 산문 형태의 프로포절 다큐먼트와 제출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제출은 프로포절은 이게 비록 영어 강의는 아니지만 영어로 좀 하죠. 영어로 좀 하죠. 그 다음에 또 워드보다는 이제 레이텍으로 좀 하죠. 우리 레이텍으로 좀 하죠. 네. 그게 뭐예요? 레이텍이 뭐냐고요? 워드 문서를 프로그램으로 짜는. 참고로 이제 레이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엔지니어링 및 이런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논문이나 이런 좀 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레이텍으로 아마 편집이 된 거라고 보면 되고, 혹시나 뭐 딥러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봤다면 그것들이 다 레이텍에 기반해가 레이텍이라는 문서 편집기로 이제 만들어진 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문서 작성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참 뭔가 요즘은 나는 프로그램은 거의 안 하지만 버그 생기고 디버깅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맨날 밤새고 고생하느라고 힘든데 문서 작성할 때도 이제 버그가 생기거든요. 아주 괄호 어디 미싱 괄호가 어디 없다 그런 에러가 막 나요. 그런 거 괄호 찾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약간은 불행 중 다행으로 좀 굉장히 좀 마이너한 에디터이긴 한데 레이텍의 에디터 중에 이제 좀 약간은 뭐 좀 많이 쓰고 있는 에디터들은 아닌데 거의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작성하는 모든 논문들을 거의 대부분 작성하고 있는 에디터가 이제 릭스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거든요. LYX. 그게 좀 프로그램으로 뭔가 워드를 작성하는 어떤 그런 좀 서름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은 그래도 MS 워드 식으로 좀 작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레이텍 어떤 다큐먼트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도록 하는 경우인데, 하여튼 그거를 좀 한번 작성을 해보죠. 하여튼 써본 사람들은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약간의 진입장벽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다 배워서 남주나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길이 있듯이 또 나중에 뭐 또 유용하게 쓰일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프로젝트 팀은 뭐 이번 주까지 할까요? 그러면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 혹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할까요? 일요일까지 짜서 그러면 그것도 어떤 형태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거는 이제 팀 짜서 제출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누구누구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그냥 나중에 뭐 막판에 좀 짜는 거를 좀 대비를 하고자. 팀 멤버가 없으면 혼자 하는 거죠 뭐. 아니면 우리가 그 슬랙에 있잖아요. 슬랙에 팀 멤버들을 한번 찾는 거를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나중에 리포트도 뭐 마찬가지로 그 릭스로 이제 제출을 좀 하기로 하죠. 그리고 좀 논문 템플릿을 우리가 좀 받아다가 무슨 논문으로 할까요? 머신러닝의 최강 컨퍼런스인 뭐 닙스나 아니면 뭐 딥러닝의 신흥 강자 컨퍼런스인 뭐 아이클리어라는 또 그런 쪽의 논문 레이텍 템플릿을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작업을 해보면 나름대로 편한 것도 되게 많아요. 뭐 그림이나 아니면 뭐 수식도 나 같은 경우는 레이텍에서 아니 MS 워드에서 막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갖고 수식 쓰는 거나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스포일돼 있는 것 같고 다 이렇게 자자작 좀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좀, 시그마 이렇게 백슬래시 시그마 SIGMA 치면 쫙 시그마 나오고 백슬래시 썸 하면 이 썸 기호 나오죠. 이거 딱 나오고 하여튼 좀 잘 쓰면 좀 되게 좋아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범위는 아직 좀 확정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든 좀 RNN까지는 좀 해보고 싶은데 중간에 무슨 그 툴 설명하는 강의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그거랑 하여튼 좀 한두 강좌는 좀 뒤로 스킵을 하더라도 이게 왜냐면 비전 쪽들을 이 강의가 쭉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이제 뭐 CS231은 이제 뭐 CNN이라고 하는 강의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뭐 비전 쪽에는 꼭 특화된 강의는 아니고요. RNN이나 뭐 텍스 쪽에 대한 내용들도 뭐 밸런스 있게 커버를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RNN 쪽이 굉장히 재밌어요. CNN은 뭐 사실 CNN이에요. 그냥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저거 뭐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도 뭐 그냥 잔 기술들 조금 추가를 하는 정도지 뭐 사실 뭐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별게 없고 이제 RNN 쪽으로 가면 이제 좀 약간 재밌어져요. 그리고 여전히 안 풀려갖고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NLP 쪽이나 이런 쪽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쪽은 이제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이제 딥러닝도 이제 NLP 쪽 자연어 처리나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챗바신이 아니면 뭐 내가 한 얘기를 얘가 이해를 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NLP 프로세싱 이런 건 좀 약간 전처리 같이 좀 약간 좀 그래서 사람들이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 이런 얘기도 쓰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챗바시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생성을 하잖아요. 얘가 뭐 지가 스스로 말을 하고 이러니까 NLG 이런 G는 뭐냐면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의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쪽은 아직까지 좀 갈 길도 멀고 또 동시에 이제 할 만한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고 그쪽에 이제 딥러닝 모델들은 아주 막 휘황찬란해요. 막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쪽들은 또 연구 주제로도 할 만한 것들이 많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주제가 좀 주제를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나한테 이제 상의를 좀 요청을 하면 나도 또 좀 해보고 싶은 뭐 관심 있는 주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좀 만약에 좀 뾰족한 게 없거나 좀 난감하거나 뭐 좀 막막하거나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호플리 여기서 나오는 뭔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뭔가 논문도 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 뭐 요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뭐 뭐 조금은 뭐 한 두 학기 정도나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뭐 잘해서 또 연구도 잘하고 또 논문 레벨로까지 뭔가 잘 발전을 시키고 이러면 여기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서 뭐 학과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졸업 프로젝트 경진 대회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뭐 졸업 프로젝트를 꼭 뭐 나랑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경진 대회 나가서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잘 해갖고 네, 거기서 잘 또 하면 거기 해외 그런 어떤 학회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의 특전도 또 주어지고요. 네, 또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네, 잘 찾아보면 또 학부 때 연구라는 걸 또 잘 해보면 좋은 기회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어사이먼트도 시험에 들어가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어사이먼트 2를 한번 또 잘 또 한번 네, 고민을 해서 머지않아 방학 전에 아니 저기 중간고사 전에 한 번은 그래도 좀 어사이먼트 2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네? 아 너무 시간이 짧다고요? 아,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럼 이것도 대충 커버가 됐고 그 자세한 어떤 일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또 공지로도 또 이야기를 또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됐죠? 네, 이것도 다시 좀 공지를 해줄게요. 네, 이게 페이지 21. 이거 다 이해했어요? 이 그림 다 이해했어요? 이 그림? 나도 이 그림을 예전에 한번 들었을 땐 이해했다가 그냥 슬라이드만 봤을 땐 또 아 이게 뭐였더라 싶었다가 다시 또 강의를 보니까 또 이해를 했는데 이거 아세요?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W를 업데이트할 때 네. 아까도 질문이니까 항상 X가 포지티브면 그 전에서 스트링에서 내려오는 게 네거티브면은 무조건 모든 디멘전은 네거티브 쪽으로만 업데이트가 가면서 아까 네, 그 부호가 왜 똑같을까요? 그 그레디언트들이 그러니까 파라메터가 이거는 지금 2개짜리인 거잖아요. 2개짜리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왜 부호가 항상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D 마지막에 DW 마지막에 로컬 그레디언트가 결국 X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인풋 자체가 이제 이 올 포지티브가 되니까 오케이. 위에서 내려온 거 보면 위에서 내려온 게 네거티브면 올 네거티브, 포지티브면 올 포지티브. 네, 맞아요. 네,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뭐 각자 뭐 이해하고 방식들이 뭐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노드 2개짜리 x1, x2 요 2개짜리에서 뭔가 요 아웃풋 노드 하나를 생성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이제 뭔가 이게 y다. 그러면 이게 dy 분의 df 이게 뭔가 넘어오죠. 그러면 자 이거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w1, w2 이렇게 플러스. 저는 요 그림이 좀 직관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요 곱하기 이게 그러면 여기는 y는 기본적으로 뭐 그 바이어스 텀도 우리가 그냥 없다고 하고 w1 x1 플러스 w2 x2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네. 그때 이제 봤던 그레디언트 뭐 스위처, 그레디언트 뭐 또 뭐 있죠? 라우터, 또 그레디언트 뭐 듀플리케이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게 기본적으로 dw1분의 dy 이거는 이제 x1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듯이 뭐 y는 이제 3x다. 이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 ax에 해당하는 요 3을 그레디언트를 갖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구하려면 요 값이 우리한테는 ax 꼴에서의 요 a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레디언트 값으로 갖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서로 뒤바꾼다. 즉 무슨 소리냐? dw1분의 dy는 x1이고 x1분의 dy는 얘를 변수로 보면 이제는 얘가 ax에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x가 되는 거니까 이게 w1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 이래서 그레디언트 스위처라는 말을 그때 썼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W1에서의 그레이디언트는 x1이고 W2에서의 그레이디언트는 x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값이 무조건 다 양수라는 거예요. 왜 양수냐면 이제 시그모이드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건 요 x1과 x2가 여기가 뭔가 이제 시그모이드에 의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인풋들이 쫙쫙쫙 변환이 돼갖고 시그모이드 변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나온 값이면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항상 파지티브가 나올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지티브 밸류가 네, 요 각각의 DW1과 DW2가 네, 각각이 다 파지티브가 될 거고 이제 이쪽에서 좀 그림이 지저분해서 줘서 좀 펜을 좀 얇은 걸 쓰면 이쪽에서 이제 dy 분의 df가 이제 넘어왔을 때 얘에다가 항상 그 각각의 값이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각각의 w1과 w2의 그레이디언트를 가져가는데 이 값이 뭔가 3이었다. 근데 이 값은 뭐 한 0.8이었고 이 값은 한 0.1이었다. 그러면 이제 w1의 그레이디언트는 3 곱하기 0.8이 1로 오고 3 곱하기 0.1이 w2의 그레이디언트로 오니까 이 부호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실제로 우리의 솔루션은 우리의 솔루션은 W1과 W2가 한 3과 마이너스 2쯤이 우리의 옵티멀한 파라미터 밸류고 그게 이제 W1과 W2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 산에서 가장 그 최소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점으로 우리가 가려면 우리의 매번 데이터를 한번 쭉 해갖고 프랍 해갖고 나오는 그 그레이디언트들이 W1과 W2에 대한 그레이디언트가 항상 이쪽이나 이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방향으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뭐냐? 이쪽으로 조금 간 거고 이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양수. 그러니까 X축으로는 Y, 이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Y도 어쩔 수 없이 파지티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x1과 x2,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각각의 값들이 결국은 그 값이 해당 얘와 붙어 있는 파라미터들의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로 이렇게 그 값을 스위칭해 주면서 넘겨주는 값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다양한 부호들을 좀 다채롭게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양쪽 부호들을 다 가진 형태로 그 전 이런 시그모이드나 어떤 난리니어 유닛에서의 액티베이션 값들이 나와줘야지 이게 중요한 문제다. 뭐 이런 스토리가 돼요. 네. 네. 또 열심히 떠들었는데 시간 한 번 또 빨리 가서 또 오늘 또 여기까지 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거를 그대로 하고 그냥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볼게요. 이거 강의를 이렇게 하나를 보고 완전히 보고 아니면 완전히 안 보고 이렇게 약간 무한이면 도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반 정도씩 매번 보는 게 좋아요? 반 정도씩. 무한이면 도 지금처럼. 다시 한번 반 정도씩. 알았어요. 그대로 하죠. 그럼 다음번에는 강의는 안 보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수업 도중에 렐루에서 네게티브 세츄레이션 레진 부분이 리키 렐루랑 비교했을 때 이게 at some robustness to noise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robustness 자체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떤 노이즈에 좀 뭔가 좀 영향을 좀 나쁘게 영향을 받는 측면에서 좀 덜 받는다가 이제 로버스트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럼 얘는 바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얘는 좀 완만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거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계속 리티렐로라는 게 이쪽으로 좀 흘러간다는 소리예요. 이쪽으로는 뭔가 고양이 코가 있는 영역과 없는 부분을 없다라고 하는 걸 그냥 0으로 깔아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하면 운이 안 좋으면 이쪽에서 고양이 코가 근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이쪽은 거의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0에 평평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베이션을 거의 없도록 만들어주는 부드럽게 그렇게 해준다 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뜻처럼 나는 들려요. 그러면 궁금한 게 왜 렐루를 그러니까 피렐루를 왜 렐루 대신 안 쓸까요? 피렐루가 렐루의 어떤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애들이 다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렐루보다 더 조금은 더 어드밴스드 된 어떤 형태인 거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뭔가
고양이냐 사람이냐 강아지냐를 이거를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주는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라 그래야 될까? 얘가 실질적으로 주는 어디셔널 베네핏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데이터에 네, 렐루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렐루가 좀 바보 같은 애를 할지라도 이거는 레이어를 여러 번 뭐 쌓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이도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네, 얘로 그렇죠.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냥 그래서 렐루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그 이제 그 펑션들을 써도 난리니어 펑션들을 써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셋에서 정확도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얘를 굳이 그 마지막에 맥스아웃은요. 이거는 백프로게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때 이제 맥스 스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있었어요. 이게 저기 컴퓨테이션 쪽에서 맥스일 때,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맥스일 때는 네, 맞아. 하나만 네, 아예 맞아요. 선택하고 맞아요. 네, 하나는 맞아요. 영어로 그냥 무시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그 특정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포워드를 한 다음에 이 노드에서 맥스 중에 이 위쪽 노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흘러갔어요. 그러면 그레이디언트도 얘한테 얘 온전히 것만 흘러요. 가져오면 이쪽으로 그레이디언트가 안 흘러요. 아 왜냐하면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렐루 백프로게이트 하듯이 네. 이쪽 부분만 생각해서 그레디언트를 하고 또 이쪽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좀 제너럴하게 생각을 해보면 렐루도 선형 변환이 하나가 여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0이랑 해갖고 여기가 이제 맥스가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 이게 0으로 갔다. 그럼 그레이디언트가 1로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수니까 여기는 뭐 여기서 끝나기도 하고 이 상수에 대해서의 어떤 그레이디언트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뒤쪽에서 그걸 쓰는 게 없습니다. 시험 날짜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그날 그 대학원 입시 시험을 있어가지고 혹시 평일에 있어요. 여기. 네. 네, 메이크업 테스트가 혹시 가능? 그래서 그거 뭐 준비하시는 거를 좀 아, 보내주면 네, 메일 혹시 메이크업 이미지를 한번 좀 그걸 한번 스케줄 해보죠. 네. 죄송하지만 네. 그 프로젝트 인원이 최대 3명까지 최소 2명에서 최소 인원은 없다. 네, 최소인 한 명. 감사합니다.